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해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네. 생각합니다. 자,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. 결국엔 이 의혹과 관련된 잡음 그리고 이 후유증 이걸 지금 결국에는 안고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것이겠죠. 아무래도 여론의 그런 강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이유정 후보자가 이렇게 빨리 사퇴할지 좀 몰랐던 측면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오늘 한 10시경에 후보자 자진 사퇴 문자가 기자들한테 돌려졌을 때도 네. 청와대에서 좀 약간 놀랐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. 네. 지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일은 다음에 한 며칠간 버티거나 네. 해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. 근데 그런 사안에 비해서는 조금 조기에 사퇴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여론의 악화도 있지만 이분이 법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한 개인적 성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네. 조금 좀 비유하자면은 네. 왜 주식 투자 잘하려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손절매입니다. 손절매. 손해날 때 빨리 빠져나오는 거. 네. 저분도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달인이다 보니까 아하. 이번에 손절매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일단은 여상원 변호사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개인적인 견해로 평가를 해주셨고요. 자, 어쨌든 이 주식 투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 기술에 대해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.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.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규제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. 개미의 무덤에 핀 장미꽃입니다.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우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합니까? 자,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. 도대체 어떤 정도의 투자 기법 그리고 투자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건지 일단 주식 비중, 재산 중에 주식 비중이 이렇게 많습니까? 네, 신고 재산이 16억 5,380만 원인데 그 중에 91%. 대부분이 네. 주식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거네요. 어떤 그 재산 형성의 근원이 바로 주식이었다는 점. 그 주식이 근원이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걸 2013년에 매수하는데 바닥에 있을 때 좋을 때 샀는데 이제 쭉쭉쭉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갔는데 2015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그때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팔아 넘기는데 그 사건의 수임한 그 로펌의 변호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유정 과거 대법 헌법재판소 지명 내정자가 그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저간의 사정을 알고 혹시 치고 빠진 것 아니냐. 그러면서 5억 원의 차익을 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아직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2013년에 매수했던 내추럴 엔도텍의 주식 2015년도에 폭락할 수밖에 없는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가 나오기 직전에 다 팔아치웠다? 이런 내용입니까? 어떻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저게 있죠. 일반 투자자라면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지금 정보를 가지고 지금 주식을 매도한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이유정 후보자, 이제 전 후보자네요. 그거 팔자마자 폭락해 버렸어요. 물론 그 백수 사건이라고 아주 대형 악재가 있었습니다만은,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. 미리 투자자들이 알아서 미리 팔았으면 전부 다 이익을 봤을 건데 이유정 후보자만 그렇게 봤다는 거. 그래서 저는 저게 있죠. 본인이 근무하던 법인에서 그 엔도텍을 갖다가 변론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변호사로서 윤리에도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. 그렇군요. 또 다른 주식도 있습니다. 미래컴퍼니라는 주식, 이거는 올해 매도를 했군요. 2017년도 올해 매도한 건데 역시 5억 원의 차익을 냈습니다.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이었네요. 한 번 움직일 때마다 5억 정도 수익을 낸다면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5억씩 수익이 생기는군요. 그렇습니다. 자,
그런데 이 주식 거래 의혹, 글쎄요,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 덮이는 건가요? 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? 이 부분은 뭐 친고죄 이런 건 아니고요. 네. 누가 지금 자유한국당인가요? 네.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 고발을 했죠. 그 고발해서 그 조사에 들어갔고 네. 그 이후에는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네. 계속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. 네. 이 때문에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주식 내부자 거래라 그러죠. 소위 내부자 거래 지금 의심이 있는 거죠. 네. 거기에 대해서 아마 금융감독위원 계속 조사가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한 주식 전문가는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. 일부 종목에는 투자해서 손해를 보기도 한 건 사실이다. 하지만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투자가나 엄청난 주식을 갖고 있는 고수라도 이 정도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. 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. 네. 예, 오늘 뭐 금융업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도 연평균 수익률이 한 30% 정도라고 해요. 네. 그러니까 워런 버핏보다 더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더 투자의 어떤 기법을 갖고 있는 건지 네.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. 네.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. 네,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렇군요. 자, 일단은 뭐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5번째 인사 낙마자가 됐어요. 네. 참 많습니다.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네. 어떤 불미스러운 본인은 이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했는데 여러 가지 투소가 원인이 됐었고요. 네. 한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좀 저희가 그러니까 좀 과거 황당했던, 져서 예. 네, 본인이 위장 결혼을 했었던 네. 본인의 뭐 상당히 불미스러운 것 때문에 네네. 결국 낙마를 했고요. 조대엽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. 박기영, 이유정까지 5명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처음에 인사할 때만 해도 굉장히 박수를 받았잖아요. 참 그랬죠. 튼튼한 인사고 상평 인사고 잘 사람을 숨어있는 데서 잘 찾아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. 벌써 5명의 낙마자가 나온 거 보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도 상당히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그렇군요. 지금 그리고 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11일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. 그 오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네. 청문회 날짜가 뒤로 밀렸는데요. 네.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박성진 중기부 장관에 대해서 좀 비토 연연이 높은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역사관이나 그렇죠. 어떤 뉴라이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근데 반면 청와대 기류를 보면 쉽게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하. 오늘 청와대에서 뭐 재밌는 발언들이 몇 개 나왔는데 네. 이 박성진 후보자가 어떤 뉴라이트 이념적 색채가 강한 분이 아니라 네. 생활 보수다. 그러니까 보수적 색채가 좀 낮다. 이런 발언도 나왔고요. 또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교육부 장관은 못 시켜도 네. 중소기업부 장관은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. 네. 오히려 이렇게 좀 감싸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. 네. 그리고 본인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박성진 후보자 건은 아무래도 좀 며칠 더 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좀 전에 그 인사 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데자부 아닙니까? 네. 뭐 박근혜 정권 초기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요. 정권 초기에는 정권 매번 초기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네.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에 네.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. 그러니까 어떤 인사 후보자가 생기면 그때서야 검증을 자꾸 하니까 네. 자꾸 이게 빠뜨린 게 있고 결국은 이런 인사 낙마가 생기면 결국 정권의 어떤 그 전국 운영에도 자꾸 차질을 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에는 FBI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을 검증하거든요. 네. 그래 대통령이 이제 딱 지명하면 그때 FBI가 그동안 조사했던 걸 몇 년 동안 네. 그 사람 몇십 년 동안 행적을 다 갖다 놓고 하니까 이런 게 별로 없어요. 그래 인사청문회 오면 전부 다 정책 검증이에요. 네. 근데 우리는 이게 정책은 완전 뒷전이고 네. 완전 그 사람이 살아온 도덕적으로 살았냐 아니면 좀 나쁘게 살았냐 이거 가지고 검증하는데 그다음 그 검증 기간도 짧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 검증 시스템을 네. 좀 바꿔야 한다. 국정원이 있죠. 네. 뭐 심리 전단 동원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라 네. 어떤 그 우리나라 주요 인사 그리고 그 인재풀에 대해서 네. 상시적으로 감시라는 게 아니고요. 검증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인사할 때 어떤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.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
미국에서는 FBI에서 항상 감시한다 그랬는데 감시가 아니라니까요. 그거 사찰 아닌가요? 아니 그게 목적이 그 사람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는 사찰이고 네네. 제가 그 사람을- 간단하게 첨언하자면 두 단계라고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되기 전에 지명하기 전에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개인 신상에 대한 그렇죠. 정보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걸 대통령에게 주고 이래도 이 사람을 지명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내린 다음에 청문회에 가서는 그 사람이 해당 장관직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네. 그런 정책을 검증하는 2단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. 좀 다른 거죠. 네. 근데 뭐 제가 저는 어리석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. 그 질문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, 그러니까 여상원 변호사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. 무슨 말씀인지. 네네네. 그러나 그 주체가 국정원이 된다면 논란이 많을 것 같고요. 인사수석실에서 그런 기능을 그렇죠. 그러니까 제대로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주체가 어느 누구냐에 기관에서 차이가 그 나는 감시와 검증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. 아니, 근데 민정에서 하면은 아마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? 민정이 원래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. 인사수석실에서 하면요. 인사수석이 대통령 당선되면 곧 금방 생기는 조직인데 거기서 어떻게 검증합니까? 알겠습니다. 상시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. 알겠습니다. 국정원이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. 알겠습니다.